안녕하세요. 요즘 남편 새롭게 탈피시키기를 진행 중인 30대 후반 공무원 여자입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큰아들이 된다더니 그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남편이 철부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으로 남편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마치 자식처럼 걱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도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공무원이셨던 부모님 아래에서 평범한 맏딸로 나고 자랐어요. 아래로는 연년생인 남동생이 한 명 있었죠. 동생과 저는 성격이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뭐랄까, 성격이 둘이 바뀌어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다고 부모님께선 이야기하시더군요. 상준아, 우리 나가서 애들이랑 말뚝박기 하자. 아니면 경찰과 도둑할까? 싫어. 저번에도 말뚝박기 하다가 누나 때문에 넘어져서 머리 홍났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림 그리고 놀자 누나. 어? 저 대화만 봐도 둘의 성격이 어땠는지 딱 보이시죠? 저는 항상 나가서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왈가닥이었고 동생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집에서 저와 둘이서만 조용히 노는 걸 좋아했었죠. 그래도 제가 기어코 나가서 놀겠다고 하면 동생은 울상을 지으며 제 꽁무니를 쫓아왔었습니다. 저는 제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동생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종종 밖에 나가지 않고 동생과 함께 동생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비디오를 빌려와 만화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자식들은 어쩜 이렇게 둘이 서로 우애가 좋을까? 이 엄마랑 아빠는 우리 정연이 덕에 걱정 하나 안 하고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다니까? 아유, 예쁜 내 새끼들. 부모님은 제가 동생을 무척이나 잘 돌봐준다고 칭찬해 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아닌 동생이 저를 돌봐줬던 것 같아요. 제 껌딱지인 동생 덕분에 저도 동생과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주위에서 보기 드문 사이좋은 남매로 자랐습니다. 나이 차이도 1살밖에 나지 않아 거의 친구처럼 지냈죠. 제 가장 친한 친구는 동생이었고 동생의 가장 친한 친구 또한 저였으니까요. 정연아, 학교 끝나고 뭐해? 우리 시내로 놀러 가자. 미안해. 오늘은 동생하고 집에서 떡볶이 해 먹기로 했거든. 내일은 어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야, 근데 너희 남매는 정말 대단하다. 어쩜 둘이 그렇게 친해? 나랑 내 동생은 밖에서 마주치면 서로 아는 척도 안 해. 집에서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친구들은 그런 저와 동생을 무척이나 신기하게 여겼죠. 그렇게 전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도 동생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생과의 행복한 시간은 너무도 짧았어요. 당시 고1이었던 동생은 디자인과를 가고 싶다며 입시 미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매번 학원에서 운행하던 봉고 차량을 타고 집과 학원을 오갔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며 동생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제 방문을 다급히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정연아, 얼른 옷 아무거나 입어. 빨리 병원에 가야 해. 병원? 갑자기 무슨 병원? 상준이 타고 오던 학원차에 사고가 나서 상준이 지금 응급실로 실려갔다는구나. 얼른 옷부터 입으라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다급히 옷을 입고 부모님을 따라 나섰어요. 나중에 보니 엄마는 슬리퍼조차 짝짝이로 신고 나오셨더군요. 그만큼 마음이 다급하셨던 거겠죠. 동생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누워있던 동생은 다급히 수술실로 옮겨졌고 수술은 6시간이 넘도록 오래 진행되었어요. 우리 착한 상준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보? 울지 마. 수술은 분명 잘 될 거야. 우리가 힘을 내야 상준이도 수술실에서 힘을 내지. 괜찮아. 다 잘 될 거라고 믿자고. 우리 상준이 어떡해, 엄마? 가뜩이나 애가 겁도 많은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저는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평소 겁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동생인데 저 무서운 수술실에서 혼자 누워있을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긴 시간의 대수술 끝에 동생은 숨만 붙은 채로 겨우 수술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틀을 더 버티다 결국 영영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어요. 제 동생의 나이 고작 17에 무척이나 허망하게 말이죠. 3일간 치러진 동생의 장례식엔 동생의 친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더군요. 반장이라 반 대표로 왔다던 남자의 한 명을 제외하고 말이죠. 저는 그애에게 왜 학교 친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냐고 의아하게 물었어요. 저 사실 그게 말이죠, 누나. 그리고 반장의 대답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동생은 학교에서 혼자 겪고 있었더군요. 뭐라고? 반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은근한 따돌림이라고 하잖아요. 은따. 그래서 다들 괜히 꺼림칙해서 안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반 애들 대표로 왔어요. 조의금 걷어서요. 그래도 제가 상준이랑 그나마 제일 가까웠거든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 숨기는 거라곤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던 동생에게 이런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뇨. 서로 여고, 남고로 떨어져서 학교 생활에 대해선 전혀 몰랐었거든요. 어쩐지 제가 학교에 대해 물으면 딱히 할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니 그냥 친구가 몇 없나 싶기만 했지 아예 따돌림을 당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동생의 반장이 돌아간 후 그 자리에 무너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외롭게 세상을 떠난 동생을 떠올리면 눈물이 마르질 않았었는데 동생은 죽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동생의 제일 친한 친구였을 뿐만이 아닌 단 하나뿐인 친구였던 거죠. 그렇게 동생의 죽음은 제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죽음 이후 제 성격은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어두워졌어요. 제가 예전처럼 크게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살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동생에게 너무도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동생의 힘듦을 몰라줬던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겠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참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정연이 제가 날이 갈수록 말수가 없어져서 큰일이에요. 꼭 점점 죽은 상준이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정연이도 충격이 컸던 게지. 그냥 나도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았으니 정연이 마음속은 상준이를 차마 보내지 못하고 계속 상중인 거겠지. 우리는 그저 지켜봐 줍시다. 동생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우리 가족은 동생의 부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옛말이
맞긴 맞는 말이더군요. 성인이 된 저는 늦게나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갔고 어느덧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죠. 물론 완벽하게 이전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은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어느 프랜차이즈 카페였어요. 그곳에서 오랜만에 혼자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군복을 입은 청년 둘이 계산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만요. 야, 큰일 났다. 나 카드에 잔액이 없는데? 아, 뭐야. 나도 돈 없는데. 일단 그냥 나가자. 어쩔 수 없지. 무슨 일인가 싶어 눈여겨보니 아마 휴가를 나온 20대 초반의 군인들 같았는데 가진 돈이 모자라 주문을 취소하려는 듯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제 눈에 동생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내 동생도 살아있었으면 저 애들처럼 군대도 갔었겠지? 그럼 난 동생 군부대에 매달 면회를 갔을 거고 동생이 휴가를 나오면 술도 한잔 했었겠지? 그땐 둘 다 성인이었을 거니까. 하지만 채 20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동생은 더 이상 군복을 입어볼 수도 저와 술잔에 기울일 수도 없었죠. 괜히 눈시울이 붉어진 전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그 군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취소하지 말아요. 커피랑 디저트까지 제가 살게요. 네? 누구신데 저희 대신 돈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제 동생 같아서 그래요. 저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거의 무급처럼 봉사하는 분들인데 좋은 마음으로 사고 싶어요. 저도 나란이라는 공무원이거든요. 군인들은 신이 나서 귀엽게 입을 해벌쭉 벌리더군요. 아직 20대 초의 어린 애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곤 그들은 제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커피와 디저트를 사주고 자리를 정리한 후 카페를 나왔어요. 어차피 슬슬 일어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 카페에서 제 뒤를 황급히 따라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그 사람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뻘개진 얼굴로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면서 손을 벌벌 떨며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더군요. 첫눈에 반했다면서요. 처음엔 웬 이상한 놈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첫눈에 반할 만큼 흑출난 외모도 또 몸매도 가지지 않은 평범한 30살 여자였거든요. 평소였으면 뭐야 하고 거절했겠지만 당시 제 눈엔 남편이 나쁜 사람 같진 않아 보였어요.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상습적으로 여자 번호를 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일어 한번 만나나 보기로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처음 보는 군인들에게 선뜻 제 사비로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과장 좀 보태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보였다고 하네요. 제가 참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앞에서 계속해서 진땀을 빼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사람이 참 진실되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남동생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생판남인 저와 제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글쎄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왜 우세요?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좀 여려서 어릴 때부터 눈물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나이를 먹어도 이게 나아지질 않네요. 저는 그런 남편이
죽은 제 동생과 참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지만 마음은 참 착한 그런 사람이요. 저는 남편과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 1년여의 연애 끝에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었어요. 저와 동갑이었던 남편은 첫인상처럼 참 착했고 성실하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란 인간하고 엄마가 이혼한 뒤로 그 인간은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 엄마 혼자 식당 일하면서 나랑 내 동생을 힘들게 키우셨지. 그래서 난 결혼하면 내 애들은 꼭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어. 또 정말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지. 나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지방이었지만 꽤 규모 있는 건축회사를 다녔던 남편은 제게 다짐했던 대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승진해 금세 대리 직급을 달더군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저와 남편은 슬아의 아들 1명과 딸 1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청의 도시계획가로 발령을 받아 순조롭게 근무 중이었고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나 이번에 지방 출장 가. 또? 어째 출장은 죄다 당신만 다니는 것 같아. 5년째 만년 대리인데 이렇게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빨리 승진하지.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멋진 가장이 되고 싶은데 뭐든 척척 해내는 게 쉽지 않네. 미안해. 별소리를 다 한다. 지금도 충분히 멋진 가장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왜인지 남편은 대리를 단 이후로 승진을 도통 하지 못하더군요. 저렇게 잦은 야근에 출장에 회식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건만 도대체 왜 승진이 되지 않는 건지 의아했죠. 그리고 남편 또한 승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어린이집 등하원 문제와 집안일을 모두 도맡았어요. 승진을 위해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힘든 일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회사 상사의 비위를 맞추느라 2차까지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와 씻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옷과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가방에서 웬 상품권 봉투가 4개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려 50만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이 각각 들어있었어요. 도합 200만 원어치의 큰 금액이었죠. 놀란 저는 씻고 나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아, 그거 곧 명절이잖아. 승진 심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위에 잘 보여야지. 그래서 선물로 하나씩 드리려고. 뭐? 옛날 고리적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보는 공무원이라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이렇게는 해야 돼. 회사 라인이 하나뿐이라 윗사람들한테 밉보이면 승진은 힘들다고. 그 외에도 남편은 이젠 회사 회식도 모자라 상사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하더군요. 당신 주말 아침인데 일찍부터 갑자기 어디 가? 아, 차장님이 오늘 골프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퍼지셨다지 뭐야. 그래서 골프장까지 좀 태워달라고 하시네. 이따 차장님 골프 끝나고 나서야 집에 돌아올 것 같아. 뭐? 아니 자기 개인적인 일로 당신을 이런 주말 아침 대바람부터 불러내단 말이야? 운전기사 노릇시키려고? 그래도 이런 일에 나를 찾는다는 건 이번 승진권에 나를 밀어주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 다른 사람 부르기 전에 얼른 내가 간다고 했지. 당신은 더 자. 그리고 오늘 애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한 거 못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애들한테도 꼭 미안하다고 전해줘. 특히 박 차장이라는 사람은 아주 틈만 나면 제 남편을 불러대더라고요. 자기 출장 가는데 공항까지 좀 태워달라고. 출근 전 새벽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질 않나
자기네 애들 생일 선물을 대신 사달라며 부탁하곤 돈도 안 주고 입을 싹 닥질않나. 옆에서 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남편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아는지라 저는 입을 꾹 닫고 지켜만 보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바깥일에만 신경 쓰게끔 집에서 잘 내조하는 일뿐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고대하던 승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남편이 제게 주말에 시간을 빼달라고 요청하더군요. 애들은 잠시 친정에 맡기고요. 왜? 무슨 일인데? 놀라지 말고 들어, 여보. 나 이번에 임원들만 가는 워크숍에 초대받았어.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말이야. 그동안에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거야. 이번에 날 승진시키려고 미리 그런 모임에 부른 게 틀림없어. 솔직히 전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 회사 상사들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제 남편을 부려먹어댔는데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그런 제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벌써 승진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들떠 있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고 알겠노라고 대답했죠. 제 생각엔 자신들의 시중을 들게 하려고 남편과 저를 부른 것 같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위해 어느 정도의 수모는 각오를 한 채 남편과 워크숍에 참여를 했죠. 모임엔 남편 회사의 과장과 차장, 부장과 상무 부부가 저희와 함께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그들의 잔심부름과 뒤치다꺼리를 하기에 급급해 보였어요. 김대리 뭐하나? 여기 부장 사모님 술잔이 비었잖아. 김대리 여기 고기 떨어졌어. 얼른 굽고 있지 않고 뭐해? 김대리 고기 타잖아. 어허 이 사람 왜 이렇게 칠칠 맞나? 네 갑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은 고기 한 점 입에 넣을 새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들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 남편을 부려먹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고무보다 질기게 느껴지는 고기 한 점을 삼키지도 못하고 으적으적 씹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당장이라도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으면서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따로 밖으로 불러내어 성질을 부렸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무례해? 해도 너무하잖아. 아무리 당신이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게다가 저 차장이라는 사람은 왜 유독 당신한테 더 못되게 굴어? 당신을 무슨 종 부리듯이 부리잖아. 나 당신 이런 모습 보고만 있기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아무래도 가서 한마디 해야겠어. 저는 씩씩대며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황급히 말리더군요. 여보, 저 사람들 술 먹었잖아. 술 먹으면 원래 사람은 다 개야 개. 신경 쓸 거 없어. 조금만 참아주라. 어? 미안해.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남편도 사람인데 부인인 제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저 가족을 위해 저렇게 체면을 구기게 되어도 꾹 참고 있는 거겠죠.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마지못해 알겠노라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곤 제게 고맙다고 말하는 안쓰러운 남편과 함께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김대리 어디 갔었어? 사람 참. 여기 술 다 떨어졌잖아. 가서 소주랑 맥주 좀 더 가져와. 가기 전에 우리 예쁜이 물도 한 컵 좀 떠다 주고 찬물 말고 적당히 시원한 걸로. 아이 오빠 나 찬물 안 먹는 거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 우리 예쁜이에 대한 일은 내가 하나도 안 까먹고 다 기억하고 있지.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다니까. 제가 지금 뭘 본 거랍니까?
아까부터 제 남편에게 지나치게 하대하던 차장이란 인간은 아주 밖에서 만나면 상종하기도 싫을 정도로 최악인 사람이더군요.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회사 임원들이 모이는 공적인 자리에 본부인이 아닌 딱 봐도 내연녀인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차장의 나이가 못해도 40 후반은 좋게 되어 보였는데 그 여자는 많이 봐야 30대 중후반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보든 말든 오빠 예쁘니 하며 서로 고기를 먹여주고 볼뽀뽀까지 해대는 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진짜 구역질이 나는 걸 간신히 참았죠. 자, 우리 예쁜이, 고기 먹어요, 고기. 아유, 입에 묻었다. 내가 닦아줄게. 아니, 물티슈가 다 떨어졌잖아. 김대리, 일 똑바로 못해? 이런 건 좀 눈치껏 미리미리 세팅해 놓고 해야지. 어떻게 시키는 일만 하고 있나? 그 차장이란 놈은 제 남편에게 괜히 마구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그때 제 남편 부장이란 놈이 고기를 아주 타닥기처럼 불만 스치면 해치워버리는 통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먹을 고기를 굽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참자 정연아, 이건 남편을 위한 일이야. 참는 게 곧 내줘야 하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진 차장의 말에 신락같이 팽팽하게 당겨지던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은 결국 툭 끊어지고 말았죠. 김대리, 네가 그래서 진급을 여태 못하는 거야. 네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너는 너무 답답하고 고지식해. 머리만 똑똑하면 뭐해? 안 그렇습니까, 상무님? 좀 알아서 센스 있게 딱 상사가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미리미리 비위를 맞춰줘야 할 거 아니야? 이 한심한 놈아. 네.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보같이 허허거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성이 바닥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앞에 말아놓고 손도 대지 않았던 소맥 한 잔을 집어들곤 벌컥벌컥 원샷을 해버리고 말았죠. 재수씨, 여태 내숭 떤 거예요? 술 한번 호쾌하게 잘 드시네. 네, 제가 원래 술 좀 해요. 차장님도 제 잔 한 잔 받으시죠? 여기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방금 다 마신 맥주잔을 차장에게 건넸습니다. 차장은 당황하며 웃더라고요. 제 잔도 있는데요. 김대리, 소심한 자네랑은 다르게 재수씨는 아주 화끈하시구만, 이거 참 밤에 아주 심심할 틈이 없겠어. 차장은 아직 고요히 타오르는 제 분노를 느끼지 못했는지 제게 더러운 농담까지 던지더군요. 저는 그런 차장에게 계속 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받으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차장은 계속해서 조용하기만 하던 제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자 당황해 얼결에 제 잔을 받더라고요. 저는 차장의 손에 든 맥주잔에 맥주가 아닌 소주를 콸콸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가득 차 잔 밖으로 넘쳐 흘렀지만 저는 기울인 술병을 바로 세우지 않았죠. 재수씨, 술이 흐르는데요. 그만하세요, 그만. 차장은 당황하며 제게 말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주병이 바닥 날 때까지 술을 전부 따라버렸어요. 그리고 어리 빠진 차장에게 이야기했죠. 차장님, 소주 흘러 넘치는 거 보셨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말이죠. 제가 차장님 인생 이렇게 만들 거라서요.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술처럼 당신 인생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게 해드릴게요. 차장님 옆엔 내연녀죠?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내연녀를 데리고 와도 돼요? 제 말에 차장은 새빨개진 얼굴로 더듬거리더라고요. 얘는 그냥 아는 제 여동생인데 아는 여동생한테 하고 고기 처먹여주고 볼에 뽀뽀받고
예쁜이 자기하고 그러세요? 그럼 저 여자 얘기 부인한테 제가 다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아, 그것이? 차장이 아무 말 못하는 걸 보니 역시나 내연녀가 맞는 것 같더군요. 더러웠어요. 저는 환멸감을 느끼곤 벙쪄있는 남편에게 고개를 돌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여태 이딴 회사 다닌다고 그동안 그렇게 개고생한 거야? 저런 놈 아래서 일하면서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냐고. 내가 창피하다 창피해. 내 남편부터 내가 개조시켜야겠네. 거침없는 저의 발언에 순간 자리가 고요해지더군요. 무거운 정적이 자리를 휩쓸고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회사 문제가 많네. 교묘하게 불법 건축물 설계하고 불법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유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불법으로 주차장 부지까지 개발하셨어요? 아주 회사 자체가 불법으로 도배가 되어 있네. 기업 자체가 과태료 자판기겠어. 아, 저 누군지 모르시죠? 제 남편이 얘기 안 했겠죠. 그죠? 뭐 굳이 하찮게 여기던 부하 직원 아내까지 궁금해했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제 정체를 이야기하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 특히 남편 상사의 얼굴들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턱이 빠지도록 입을 떡 벌린 채로요. 저 공무원이에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일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댁들처럼 공기가 눈피해서 불법으로 일하는 회사 단속하는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댁들 엿되신 거예요. 어디서 겁도 없이 법을 뭉텅이로 어기고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녀요. 내가 내 남편 무시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드릴게요. 거기 사장님 이름이 김종영이죠? 제가 먼저 사장님부터 만나 뵐게요. 재수씨,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가 술에 취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 거예요. 편법을 부렸다가 아니라 편법을 부리고 싶다. 이 말이죠. 네? 그래요, 재수씨.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오늘 저희가 김대리 과장 만들어주려고 마련한 자리였는데 술에 취해서 좀 말이 과했나 봐요. 노여움 푸세요. 저 지금 진정하고 있어요. 제 성질대로였으면 저 고기 집게로 차장님 얼굴 먼저 불판에 지져버렸을 텐데 참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장님, 아니 박 차장, 당신은 특히 더 각오해. 내가 당신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들 오늘 제대로 실수한 거야. 감히 하늘 같은 내 남편을 개처럼 부려? 여보, 가자. 이따위 회사 당장 때려치워. 아니야, 아니다. 때려치우지 마. 내가 당신 말고 이 사람들 싹 다 그만두게 해줄게. 뭐해? 나와. 가자니까. 재수씨, 김대리, 재수씨 좀 말려봐. 그들은 다급히 저를 붙잡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을 끌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남편에게 당장 운전대 잡고 출발하라고 말했죠. 재수씨! 재수씨! 그들은 보조석에 탄 제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어찌나 열이 받았던지 콧김이 다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해버린 우리 차를 쫓아오던 차장놈은 술에 취해 다리가 꼬였는지 바닥에 엎어지더군요. 아주 얼굴까지 다 갈렸길 바라며 저는 콧방귀를 흥하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붙잡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이 답답한 인간아. 여태 저놈들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회사에서 버틴 거야? 왜 이렇게 참고 살았어? 그깟 승진이 대체 다 뭐라고? 남편은 잔뜩 풀이 죽어있더군요.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은 제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남았고
애들도 앞으로 크면 교육비니 뭐니 많이 들 텐데 이렇게라도 해야 직급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까지 이럴 건 없었잖아. 근데 여보, 요새 남자들 다 이렇게 살아. 아니,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회사 생활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면서 이렇게 버틴다고. 남편의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에 저는 열이 뻗쳐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참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요즘 세상에 다 누가 그렇게 살아? 당신이 떳떳하게 할 일만 제대로 하고 살면 될 일은 어떻게든 되게 돼 있어. 설사 지금 회사처럼 아닌 곳은 그냥 나와버리면 그만이야. 나도 돈 벌잖아. 나한테 힘든 소리 하고 좀 기대면 되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혼자 버텼어? 가뜩이나 마음도 약한 사람이. 제 말에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그리고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난 그냥 당신한테도 듬직하고 믿음직한 가장이 되고 싶었어. 그리고 가정을 지키려면 나부터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한 내 노력이 당신 마음 상하게 하는 걸로 끝나버릴 줄을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숙여진 남편의 머리카락 속에 생긴 원형 탈모를 보는데 머리 끝까지 뻗쳤던 화가 사그라들더라고요. 저는 엉엉 우는 남편을 바라보다 한숨을 푹 쉬고는 이내 들썩이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어요.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당신 잘못한 거 없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뚝! 뚝! 남편은 코를 훌쩍이며 제 말을 따라 울음을 그치더군요. 남편이 조금 진정되자 저는 남편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회사 운영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거 알았어? 몰랐어? 당신도 같이 가담한 거야? 아니야. 사실 그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좀 찍혔었어. 시청에서 내가 허가받아온 설계를 자기들 멋대로 몇 번이나 몰래 고치고 나도 모르는 비리가 하나씩 흘러나와서 말이야. 내가 그럴 때마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었거든. 그래도 뒤늦게라도 가족 생각해서 우선 승진해보려고 그렇게 사람들 비위를 맞췄던 거야. 남편 말을 들어보니 이제야 퍼즐이 조금씩 끼워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그토록 성실한 남편이 갑자기 오래도록 진급을 하지 못했는지 말이에요. 그동안 혼자 고생 많았어. 이제 나만 믿어. 내가 그놈들한테 꼭 복수해줄게. 두고 봐, 개자식들. 어디 귀한 내 남편 눈에 이렇게 눈물이 나게 해? 아주 내가 잘근잘근 밟아줄 거야. 그리고 당신 그 회사 당장 그만둬. 아무리 생각해도 임원들이 다 그 꼬라진데 사장이라고 제대로 된 사람 같지 않을 것 같아. 알았어? 나중에 남편이 말하기를 그때 희번덕이는 제 눈빛엔 거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여태 본 사람들 중에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그 다음 주 곧바로 남편의 회사로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걸릴 건수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탈탈 털어버렸죠. 그러자 회사 사장이 제게 오더니 울상을 짓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고 그 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장님도 직원들이 이따위로 일한 거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요즘 암묵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저희 회사만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잡듯이 샅샅이 단속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민원 넣으세요. 다른 데도 단속 나갈 테니까. 근데 제가 이 회사만 이렇게 이 잡듯이 단속하는 이유는 사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제 남편 이야기요. 사장은 뜨끔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이내 나는 몰랐다식의 변명을 시전했습니다. 네,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이 김 대리에게 그렇게 못되게 군 줄은 맹세코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몰랐다면 단가요? 회사 사장이란 사람이 직원들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아무리 직급이 낮아도 그렇지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도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노예 부리듯이 무시하고 구박하고 하대합니까? 네? 이 회사에서 지향하는 인성이 그렇게 개차반인 건가요? 이 회사는 일도 인성교육도 이렇게 엉망인 겁니까? 제가 화가 나서 다다다 쏘아대자 사장은 두 손을 모으고 제게 연신 꾸벅거리며 사정을 하더군요. 이번만 잘 넘어가 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 전부 사표라도 쓰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몰래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최종 승인자가 사장인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몰랐다고 한들 그것마저 사장님 책임인 거죠. 됐고요. 저는 어찌됐든 봉급받는 입장으로서 이 일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법을 어기셨으면 죗값을 치르셔야죠. 그리고 이거 제 남편 사직서예요. 바로 수리 못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전 남편한테 회사에 나와서 회사 내규에 정해진 기간만큼 동태 눈깔로 월급만 축내다가 짐 싸가지고 나오라고 할 테니까. 사모님. 그리고 박 차장 그 인간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던데요. 누가 회사 워크숍에 보란듯이 당당하게 내연녀를 데려온답니까? 저질도 그런 상저질이 따로 없던데요. 내연녀를 데려온 사람이나 그런 내연녀를 보고도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술 먹고 웃으면서 놀던 사람들이나 독인 개긴이긴 하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제 남편 괴롭힌 증거들 싹 다 모아서 저 고소할 거예요. 아주 정신적 위자료까지 죄다 받아낼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죄다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 사장님 아닌가요? 부디 앞으로 직원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상사놈들이 돌아가면서 저와 제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대는데 전부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대더군요. 재수씨, 아니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지금 죄다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예? 우선 문 좀 한 번만 열어주세요. 하지만 전 대꾸도 해주지 않았죠. 출근도 안 하는지 계속해서 저희 집에 그놈들이 진을 치고 있자 저는 아예 경찰을 불러 가택 침입으로 신고해버렸어요. 경찰들이 오고 나서야 결국 그놈들은 저희 집 앞에서 사라졌죠. 여보, 나가서 소금 뿌려. 우리 집 현관문 부정 탔겠다. 그런 인간들이 저희 집 근처에라도 잠시 머물렀다 간 것조차 저는 너무 불결하게 느껴졌습니다. 분이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비장의 무기를 오픈했죠. 그건 바로 워크숍 당시 제가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했던 녹음 파일이었어요. 너무 약이 올라서 혹시 몰라 몰래 녹음을 해놨었거든요. 저는 내연녀와의 더러운 애정 행각이 모조리 녹음된 그 파일을 USB에 저장해 박 차장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놈 본처가 보도록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인간만큼은 제 남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만큼 아예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놈의 본처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놈 본처는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놈이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그저 착하고 성실한 인간인 줄로만 알았죠. 덕분에 우리 집안 그런 놈한테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인간은 그날 바로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혼소송 걸어서 아주 알몸이 되게 벗겨먹을 겁니다. 그놈의 본처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게 폭탄을 넘겨준 것 같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찌됐든 그 여자의 말을 들으니 속은 시원하더군요. 특히 알몸이 되게 벗겨먹어 주겠다는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 상사놈들을 모욕죄로 싹 다 고소해버렸습니다. 남편의 탈모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진단서와 제가 가지고 있던 그날의 녹음 파일,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조금씩 모아놨던 갖가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죠. 그런데 그 증거들 어떻게 다 모아놓을 생각을 했어? 그렇게 당하는 와중에? 혹시 불법적인 일이 걸리면 나한테 덤탱이 씌울까봐 그거 방어하려고 시작한 녹음이야. 그런데 말끝마다 욕설에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댔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모욕죄 고소할 때 증거가 된 거지. 어쨌든 잘했다 내 남편. 마냥 호구는 아니었네 그래도. 그렇게 소송을 이어가던 중 저는 남편 전 회사의 사장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사모님, 제가 박 차장 그놈 회사에서 잘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한 직급씩 강등시켰고요. 사모님, 원만한 선에서 어떻게 합의가 안 될까요? 이제 제발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관된 고객사 건축물들까지 죄다 단속이 떠서 저희가 고소당하게 생겼어요. 사모님, 이러다 저희 회사 정말 다 죽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게 회사 운영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어쨌든 전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가 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냥 다 직원교육 잘못시킨 사장님 업보려니 하세요. 정 억울하시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고소하시던가요. 그럼 끊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엄청난 과태료를 물었고 그 회사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도 고소를 당해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소문이 퍼져 다른 회사들도 그 회사를 손절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고객들 또한 영입이 되지 않아 순식간에 파산할 위기에 놓였다고 하네요. 처음엔 사장이 좀 재수가 없긴 했네 싶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건너 들으니 그 사장 또한 그놈들과 한통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급한 위기를 벗어나려 제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놈들을 강등시키고 차장을 잘랐던 거였죠. 나중에 다시 직급을 되돌리고 차장을 복직시키려다 아래 직원들한테 문매를 맞았다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회사가 다 망했는데 회사 말아먹은 사람들을 왜 끝까지 챙기냐면서요. 그리고 그 직원들도 결국 회사의 오만정이 다 떨어져 퇴사를 했다고 하네요. 시간이 흘러 우린 소송에서 승소했고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그 네 놈에게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며 백수였던 기간 동안 남편은 육아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다고 만류했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얼마 뒤 이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동정업계에서도 정말 투명하고 정직한 곳으로 소문이 났던 곳이라 이번엔 저도 안심할 수 있었죠. 남편도 또한 회사 사람들이 너무 좋다며 점점 얼굴이 피더군요. 참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남편 기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랍니다. 아무리 밝아졌다고 한들 사건이 사건이었던지라 남편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어깨 펴. 말을 할 때는 항상 강단 있게.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지시하면 이건 아닙니다. 우리 법을 지켜야죠. 저는 이렇게 일 못합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란 말이야. 자, 따라해봐. 저는 이렇게 일 못합니다.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얼마나 배를 잡고 웃어대던지요. 저야 뭐 남편이 그렇게 신나게 웃으니 기분이 좋아져 남편을 따라 함께 배시시 웃었죠. 제 남편이 아무리 바보 같은 실수를 하고 부족했어도 저는 바보처럼
착하고 외골수인 제 남편이 여전히 참 좋습니다. 조금 나약하고 어설프긴 해도 마음만은 아주 든든한 우리 집 가장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혹시라도 이번 사건처럼 무너지더라도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 남편을 열심히 지지하는 제가 남편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요. 그럼 제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가장 여러분, 어깨 피시고 든든한 가족들을 뒷배삼아 어디서든 항상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가장 모두 화이팅입니다.